네, 코로나19 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변이 엠폭스에 대한 우려도 같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교수님. 네. 네. 자, 최근에 코로나19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서 지난주에 입원 환자가 1,000명을 넘겨서 이게 한 달 만에 500% 급증한 거다.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220개 병원에서 표본 조사를 한 인원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건지 어떤 건지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그 표본 감시라는 체계의 한계도 있고, 예. 그다음 이제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키트들이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표본 감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만 진단되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금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것 같고, 과거에 그 입원하는 환자의 비율을 보면은 예. 지금 적어도 한 15만 명 전후에 매일 확진자가 나오는 시기와 유사한 유행 양상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는 환자가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뭐 통상 우리가 뭐 바이러스가 좀 잘 전파되는 겨울철이 아닌 지금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 이렇게까지 확산세가 빠른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에 대한 좀 분석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원인 뭐라고 보세요? 세 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코로나19가 엔데믹이 된 이후에는 결국 우리나라의 국민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 또는 백신을 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유행이 좌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이 충분히 높은 상태, 예. 자연 감염이 많았고 그리고 백신 접종을 한 분들이 많을 때는 유행하지 않다가 결국 그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5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계속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겨울에 유행이 상당히 적은 편이었고 그리고 백신 접종률도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여름에 크게 유행이 일어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변이주가 KP3라고 하는 변이주인데 예. 이게 과거에 그 유행했던 바이러스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면역 회피 능력이 상당히 높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염자가 또 많이 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워낙 최근에 이 고온이 오래 지속이 되면서 이 냉방기를 이용하면서 환기를 잘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한 달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실내에서 전파가 좀 빠르게 일어나는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 지금 이제 코로나의 유행을 주도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오미크론에서 뻗어나온 KP3 변이인데 면역 회피력은 낮지만 그나마 뭐 좀 다행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뭐 치명률이나 중증화율은 다소 높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우리보다 먼저 유행을 한 미국의 자료들을 보면은 예. KP3가 기존의 오미크론 하위 변이보다 중증화율이나 뭐 입원 비율 이런 것들이 높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예.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한 2주 가까이 항바이러스제 품절 상황으로 고위험군에서 항바이러스를 적절히 투여하지 못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고, 예. 여기에 이제 중환자들이 늘어났을 때 의료 현장에서 이분들을 진료할 수 있는 진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다르게 입원 환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중환자가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경각심을 좀 갖고 계속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네요. 아, 최근에 이제 이렇게 코로나19가 다시금 유행을 하면서 뭐 살짝 몸에 열이 있거나 좀 기침이 나오거나 콧물이 나오거나 이러면 아, 내가 코로나19에 또 걸린 게 아닌가 이런 또 의심을 하게 되는데 여름 감기와 이 냉방병으로도 또 오인을 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사실 그 증상이 좀 헷갈리긴 해서요. 어떻게 좀 분류를 해야 됩니까? 네, 뭐 특히 냉방병하고는 초기 증상은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완전히 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경우에는 대부분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서 고열이 동반되고 아주 심한 인후통이 지속이 되면서 증상이 체온 조절을 충분히 해도 호전이 되지 않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좀 차이를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휴가철 그리고 또 학교 개학이 이제 곧 맞물리면서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전국 생활하수 속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도 급격하게 짙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19의 유행 좀 언제쯤 정점에 이르리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학한 다음에 어린이 청소년에서 얼마나 유행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겠고요. 예.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8월 마지막 주에서 9월 첫째 주에 가장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는 상황이 생길 것 같고 그 뒤에 1, 2주 간격으로 입원 환자나 중환자가 정점을 찍는 그런 현상으로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8월 말까지 정점이 전망되는 만큼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좀 지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정부에서도 상황이 좀 심각해지자 서둘러 대응에 나섰는데요. 치료제를 좀 추가로 공급을 하기로 했고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여유병상 확보하겠다 이런 방침들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뭐 마스크 착용, 뭐 등하교 예방 수칙 이런 것들도 새롭게 나오고 있다면서요. 어떤 것들입니까, 내용이? 이미 뭐 개인 위생과 관련된 마스크 착용이나 기침 예절, 손위생 같은 것들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예. 교육부에서는 이제 개학을 한 이후에 학생들이 아픈 그런 상황이 되면은 결석을 해도 이것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형태로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적절하다고 보고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바이러스제가 8월 말이나 원활하게 공급이 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고위험군들이 감염이 되면 적절하게 약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항바이러스제가 적어도 적절하게 원활하게 공급될 때까지는 특히 이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는 10월부터는 이제 새 변이에 대응해서 신규 백신 접종도 시작이 되는데 통상 이제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뭐 백신 접종이 이뤄지겠습니다만 글쎄요, 고위험군이 아니어도 접종을 해야 되는 것인가, 미리 사전 예방을 위해서 좀 접종하는 게 좋은 것인가, 이에 대한 좀 궁금증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번 유행이 커지고 또 입원 환자가 많이 늘어난 데는 지난 겨울에 유행이 적고 또 백신 접종이 고위험군에서 충분히 안 이루어진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걸리지 않는 목적이 아니라 입원하거나 중환자가 되는 걸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백신 접종을 꼭 해주셔야 되겠고요.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고위험군들과 생활을 같이 하거나 자주 접촉을 할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유행뿐만 아니라 지금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엠폭스, 일명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도 유행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비상사태까지 선언을 한 상황인데 현재 지금 이 엠폭스의 확산세는 어떤 수준입니까? 지금 이게 아프리카에서 유행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지난주까지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된 거에 의하면 특정한 지역에서 17,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 중에 600명 이상이 사망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기존의 유행 양상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아프리카 전역에서 확산이 되는 데다가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아프리카 이외 지역에서 첫 확진 환자가 나오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국 이게 유럽과 미주 지역으로 퍼져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통의 변이 바이러스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는 좀 많이 경험을 해봐서 어느 정도 어떻게 감염이 되고 그 증상이 어떤지 정도를 알지만 사실 이 엠폭스 일명 원숭이 도창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감염이 되는 거고 그 주요 증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좀 개념이 안 잡히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이번에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행하는 게 엠폭스 중에서도 클레이드 1B라고 하는 영어 이름의 하위 변이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게 치명률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엠폭스는 긴밀한 신체 접촉에 의해서 전파가 됩니다. 예를 들면 성접촉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준하는 일상생활을 아주 긴밀하게 오랫동안 하는 그런 접촉, 예.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초기 증상은 뭐 열이 나고 근육통, 몸살 감기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몸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형태의 발진과 농포가 생기게 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뭐 지금 어느 정도 이 엠폭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뭐 사실 지금 이제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제 번지면 사실 국내도 더 이상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사실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엠폭스 유행한 사례들을 보면은 결국 유럽과 미국의 유행이 커진 다음에 예. 이제 그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고 산발적으로 전파가 됐습니다. 결국 이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성접촉이나 아니면 아주 긴밀한 신체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예.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고위험군들이 있습니다. 주로 20대에서 40대 정도의 남성 이런 분들이 그 엠폭스 백신을 일단 맞으셔야 되겠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비축량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접종 위치를 찾으셔가지고 꼭 접종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전한 그런 성접촉을 위한 노력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역시나 긴밀한 신체 접촉이 가장 좀 전파 경로로서 가장 확률이 높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부분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또 엠폭스 변이에 대한 우려 목소리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